부처님 오신 날 특집 청평사의 재발견 제1부 청평사 역사와 이자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윤석학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의 유서 깊은 사찰 청평사를 재조명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부 청평사의 역사와 청평사에서 훈훈하며 수행한 거사불교의 대표적 인물인 이자현의 세계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부 청평사 설화와 고려 정원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강원대학교 사학과 홍성익 박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노성호 박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홍성익 박사는 청평사에 대한 역사 고고학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노성호 박사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강원의 역사문화 인물에 대한 연구와 선약에 힘쓰고 계십니다. 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학교에서 자주 보실 텐데요. 노 박사님. 네. 홍성익 박사님께서 청평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청평사 연구에 있어서 강원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역사문화 박사 학위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청평사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걸 이렇게 글로 학위로 쓰신 분은 홍성익 박사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네. 이번 프로그램이 상당히 저도 아주 기대가 되고 많이 배우는 입장으로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홍성익 박사님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풀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청평사 도후 주지 스님으로부터 청평사 소개를 받겠습니다. 청평사는 고려 광종시대에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 고려 중기 대학자 이자현 선생의 자취도 스며 있고 조선시대 보선사도 추석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청평사는 서해사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품 사현 탄현이 쓴 청평사 문수원기와 이함이 쓴 장경대가 있었기에 지금도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자현이 청평사 일대에 가꿨다고 하는 고려 정원과 고려시대 연못 영지는 조경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평사는 역사, 서예사, 조경사 등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있는 도량입니다. 청평사의 도후 주지 스님께서 청평사를 먼저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두 분께서 보충 설명을 듣고 이 자연에 대해서 좀 조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성익 박사님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청평사는 935년에 당나라에서 귀국한 영현선사가 창건했다고 하는데요. 네. 973년도에 창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은 전하지 않고 8, 90년 후에 이의가 춘주도 감창사 벼슬 하러 왔다가 보현원 오다가 문종 때 중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도 많은 기록이 전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는데 청평사가 세상에 드러난 거는 그 이의 아들 이자현 거사가 1089년에 청평사에 이제 은거하면서부터 이제 청평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은자의 사찰이다, 청빈의 사찰이다, 이렇게 청평사가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노성호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지 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청평사는 그 서예사, 조경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찰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글씨 잘 쓰는 분으로 보통은 조선시대의 한석봉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외에도 신품 사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라와 고려의 글 잘 쓰는 네 분인데요. 신라의 김생, 고려의 탄현, 최우, 유신 이분들을 부르는 말인데 신품 사연의 한 사람인 탄현의 서체를 청평사 진락공 문수원 기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락공 문수원 기비는 인종 8년 그러니까 1130년 청평사에 대한 역사와 이자연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문수원기는 이자연이 1125년
입적하고 1130년 8월에 인종이 진락공이란 시호를 내리고 문수원 주지였던 조원의 부탁을 받아서 앞면인 비문은 김부철이 썼고 뒷면인 비음은 해소가 지었고 이 양면의 글씨를 말씀드린 신품사연 중 한 분인 탄현이라는 분이 쓰게 된 겁니다. 또 고려 후기 문신인 이암 역시 이분을 이제 동국의 조장, 조맹부 이렇게 불릴 정도로 필법이 뛰어난 분인데 네. 그분의 글씨도 문수원 장경비에 남아 있습니다. 이 문수원 장경비의 내용은 원나라 태정제 즉위시에 가져온 대장경이 1327년 보관되어 있음을 이제 기록한 그런 비인데요. 그래서 서예사에 있어서 중요한 비문이 청평사 회전문 앞 경내에 좌우에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동안 탄현이 썼다고 이야기되는 몇몇 비문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 진락공 문수원 기비 이것만이 학계에서 공인되고 있고 또 이암의 금성문 전적 그러니까 실제 그분이 쓴 글도 문수원 장경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게 됐죠. 현재 진락공 문수원 기비는 2008년 탁본을 바탕으로 복원이 마무리되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옆에 계신 홍성익 박사님이 큰 역할을 네, 했고요. 네. 또 문수원 장경비도 탁본이 남아 있었는데 역시 홍성익 선생님이 복원을 위한 자료를 모두 수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청평사에 가면 우리나라 서예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두 분의 명품 필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이죠. 한 곳에서 다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진락공 문수원 기비 복원에 큰 역할을 하신 홍 박사님께서 조금만 더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수원기는 93년도부터 탁본을 찾아다녀서 네. 2007년도에 복원에 관련되는 작업을 완료했고 문화재청하고 강원도 춘천시가 지원해줘서 문수원기는 복원을 했습니다. 현장에다가. 그런데 이제 행천 이암의 장경비 복원이 되질 못했는데 네. 이것도 2012년경에 문화재청에서 도청하고 재정을 지원을 해서 복원을 시도하다가 비의 뒷면에 문장 배열이 맞질 않아서 아마 그 예산을 다시 문화청에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이 문제를 추진을 한다면 장경비 복원도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또 실행을 해야겠습니다. 예. 조금 더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노성호 박사님, 네. 청평사의 경우에 역사문화 서예사 쪽으로는 물론이고 또 조경사 쪽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고려 네, 정원이 있다면서요? 네, 조경학계에서 정말 의미 깊은 그런 사찰이죠. 1980년에요. 한국정원문화연구회라는 곳이 발족되었는데 네. 이 연구회는 1차 조사 사업으로 바로 청평사 문수원의 정원을 조사를 하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81년 8월부터 7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를 하고 연구회 창회 1주년을 기념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결론을 축약해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네. 청평사 정원의 특징은 경치를 축소해서 자연을 재현한 일본의 정원, 그러니까 고산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달리 기존의 자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약간의 인공을 가해서 선의 자연관을 산석을 주 소재로 하여 주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누석 정원, 즉 돌을 쌓아 만든 정원을 예술로 격상시킨 작품이라는 점에서 세계 정원 문화 사상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네. 당시에 정원문화연구회 회장이 그랬는데요. 또 조경학계에서는 그 영지, 연못이죠. 영지가 한국 전통 연못의 원형을 지닌 정말 보기 드문 고려시대 연못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지를 중심으로 청평사 일대를 자연 친화적인 정원으로 조경했다. 이렇게 이제 총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위 지역의 조격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청평산과 전체가 이 그렇습니다. 일대가 정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네, 청평사 정비 또 영지의 발굴 조사와 관련해서 홍 박사님도 많이 관여하셨죠. 예, 청평사가 3번에 걸쳐 발굴 조사가 되었는데 1981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이죠. 문화재청에서 영지를 발굴했고 네. 그 다음엔가에 대웅전지를 발굴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회전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는 그 당시 발굴 성과로 복원을 했고 대웅전 당시도 발굴 성과로 복원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2001년도에 회전문을 중심으로 하는 해랑지를 발굴해서
그 유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복원을 했는데 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회전문과 그 경운누각 옆으로 있는 해랑이 네. 방으로 복원이 돼야 옳지 않은가 그런 지금은 빈 생각을- 공간이죠. 빈 공간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1600년대 우담 정시환 선생이 원주에서 출발해서 쓴 일기가 산줄일기라고 하는 유산기가 있는데 그 유산기에서 회전문 옆에서 잤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네. 그러면 청평사가 현재 요사체에 있는 지역이 건물이 없었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회전문 옆에가 방이라는 기록과 한국전쟁 불타기 전에 봉은사 그리고 이제 봉선사 현재 있는 해인사 양양 낙산사 네. 그건 이 사찰들의 행각이 모두가 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청평사 역시 회전문 옆에 방이었다는 것이 거의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방으로 복원한다면 청평사가 온전한 복원이 원래의 모습을 차지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평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들려드렸고요. 연못 영재에 대해서는 내일 2부에서 더 자세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자현에 대해서 말씀 들려드립니다. 이자현은 보현원을 문수원으로 고치고 37년 동안 이곳 현재 청평사에서 참선했습니다. 이자현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인주 이시, 현재 인주는 인천이죠. 인천 이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인천 이시를 고려 최고의 문벌 귀족으로 만든 조부인 이자연으로부터 소개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할아버지 이자연이 세상을 떠나는 해에 이자현은 출생합니다. 1061년 고려 문종 15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고려 문종 15년 1061년 고려의 최고 관직 문화시중을 지낸 고려 중기의 최고 문벌 이자연이 세상을 떠났다. 이자연은 22세인 1024년 현종 15년의 과거에 급제한 후 출세가도를 달렸는데 문종이 왕위에 오르자 45세에 이부상서 참지정사로 재상이 되었다. 재상이 된 후에도 승진은 계속되었는데 평장사를 거쳐 53세에 수상인 문화시중이 된 것이다. 이자연의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났지만 이자연의 딸 셋 모두가 문종의 왕비가 됨으로써 왕을 사위로 둔 가문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이자연의 큰딸 인예태우는 문종과의 사이에 순종, 선종, 숙종을 낳게 되니 이자연은 문종의 장인이자 순종, 선종, 숙종의 외할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인천 이씨를 고려 최고의 외척 가문으로 끌어올린 이자연이 개성 인근 사찰 묘각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려 하고 있다. 넷째 의입니다. 오늘 자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님, 기운을 내세요. 올해 태어난 손주 자현도 데려왔습니다. 자현은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여섯째 호입니다. 자겸이도 보세요. 얼마나 튼실한지 벌써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답니다. 자겸아, 할아버지다. 고맙다. 자연이 자겸이도 데리고 왔구나. 나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간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아버님, 물을 조금 드시죠. 괜찮다. 내가 복이 많아 아들, 딸을 여럿 보았는데 딸들은 모두 왕비가 되고 아들들도 잘 자라 큰 역할을 하니 바랄 게 없구나. 나보다 저 세상에 먼저 간 녀석이 항상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출가한 소현을 찾아가 부처님께 예불한 후로
가슴앓이도 많이 사라졌단다. 아버님, 저 5째 소연입니다. 올해 승과에도 합격했습니다. 아버님이 세우신 감로사에도 같이 가셔야죠. 아버님, 기운을 내십시오. 소연아, 축하한다. 부처님의 자비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제 세상에 첫 발을 디디는 자연아, 자겸아. 부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도록 하여라. 얘들아, 네하고 대답해야지. 어서. 아이들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손주들 데리고 올가을엔 감로사 시주를 가려고 했는데 많이 아쉽구나. 부처님, 우리 이씨 집안을 어디...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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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문종 15년 1061년 고려 최고의 문벌 집안 인천 이씨에겐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문화시죽을 지낸 이자열이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중에 출가했던 소현은 승과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 조명할 이자현이 태어납니다. 또 고려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이자현의 사촌 이자겸도 1061년 전후에 태어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드라마에서 이자현은 딸 셋을 모두 문종에게 시집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노성호 박사님, 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만 동서약의 역사를 봤을 때 왕가에서 이런 일들이 적지가 않았었죠. 그렇죠. 자, 지금도 결혼한 집안 간의 인맥이 화제가 되듯이 당시는 더 그랬겠죠. 특히 왕의 외책이라면 네. 가문의 위세가 급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고려 왕의 혼인도 또 정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왕들은 때때로 종래혼도 권장이 되었던 거죠. 네. 자, 고려 왕의 혼인에 대한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1대 태조부터 3대 정종까지 고려 전기는 호족과의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서 호족 가문과 정략적인 혼인을 강화합니다. 태조는 자신의 지원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호족의 딸을 왕비로 맞았는데 그 수가 29명이나 되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 4대 광종 때부터 7대 목종까지는 왕권 강화, 왕실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근친혼을 중심으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왕씨가 왕씨와 결혼하는 근친혼을 할 때 왕비들은 왕씨라는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외가의 성을 따른 것에 대해서 혹자는 근친혼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네. 외가와의 친밀도가 높은 고려시대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친혼이 중첩되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왕씨인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친할머니의 성씨를 따랐답니다. 자, 8대 현종 이후부터는 이제 왕실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서 왕실과의 혼인을 개방하게 되는데 당시 당대 유력 가문 및 공신 집안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11대 문종은 당대의 유력 가문으로 성장한 인천이 씨, 네. 이자연의 세 딸 모두를 왕비로 삼게 되었죠. 네, 그렇게 된 것이군요. 자, 이자열은 손자 이자현이 태어나는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촌수로는 문종이 이자열의 고모부가 되는 셈인데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자열의 생애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문종 37년 재임 마지막 해 108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용. 합격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개해년 을과 장원, 음정, 2등 이자현, 3등 곽여. 이상 3명은 지공거 중서시랑 최석과 동지 공거시랑 학사 박인양이 주관한 과거에 급제했음을 공포한다. 음정, 이자현, 곽여는
앞으로 나와 홍패를 받도록 하라. 이자연의 삼남 이이의 장남 이자현은 해동공자라 불린 최충의 학당에서 수학하고 23세인 1083년 문종재임 시에 마지막으로 치른 과거에 급제한다. 그 후 27세가 되는 해 선종 4년인 1087년 관직인 대학서승에 오르는데, 대학서는 고려시대 왕이 궁궐 밖으로 거둥하는 행사인 행행과 황궁, 궁중연회, 개선장군의 환영잔치, 과거 급제자를 위한 잔치 등에서 가설 무대를 만드는 채붕 설치와 공연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었다. 이공! 저는 이공이 장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이공은 문홍공도 중에서도 으뜸인데 2등 합격이라 조금 서운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곽공이야말로 장원감이지요. 곽공의 이름은 이미 장원급제를 예견하고 지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술의 여자를 이름으로 쓰신 것으로 보아 이미 가마를 타실 운명 아니었겠습니까? 쑥스러워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공이야말로 고려에서 으뜸 가는 문벌 집안으로 장화공 이자연께서 조부이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부친은 3년 전 동본의 난을 평정하신 병마부사 이대감 아닙니까? 이공이야말로 음소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귀한 집안의 자제인데도 이렇게 과거에 응시를 하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니 모범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만하시죠. 장원하신 음공이 가소롭다고 웃으시겠습니다. 음공은 각촉 부시에서도 탁월한 문정으로 초가 절반도 타기 전에 답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음공이야말로 고려의 왕실을 떠받칠 튼튼한 재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음공은 홍패를 받자 말자 채붕 뒤로 나가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속이 안 좋으신가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 동방끼리 작은 술잔이라도 놓고 우위를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찾아봅시다. 그러지요. 채붕 뒤로 가봅시다. 음공! 음공!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이자현은 27살 때 1087년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노성호 박사님, 네. 6년 동안 관직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대학서에서만 봉직을 했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자연은 대학서에서 근무하기 전에 왕의 말 또는 명령을 짓는 일을 관장하는 할림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때 은원충이라고 하는 술사와 친하게 지냈나 본데요. 네. 이 술사라는 직책은 풍수지리에도 능하고 도교적인 사상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지요. 고려 중기에 비유교적인 삶을 지향하며 은희를 선택한 가운데 무등산에 묻힌 초야의 학인으로서 지방과 중앙에 그 이름을 알린 이가 곧 무등산 처사라고 불린 은원충인 것입니다. 이 무등산 처사 은원충은 나름의 명성을 바탕으로 숙종의 부름을 받아 중앙으로 진출하였는데요. 개경에 올라간 은원충은 예종과 밀착된 가운데 남경 건설이라든가 대여진 정책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고 왕권을 옹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무등산 처사 은원충은 고려 중기 도교에서 새로운 바람이 이는데도 나름의 기여를 한 인물인데요. 더불어 풍수지리의 조예가 깊었던 그는 고려 풍수지리 사상의 새로운 전개에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나아가서 불교계와의 교분을 통해 거사불교가 대도하고 선종이 부흥하고 천태종이 개창하는 데도 연계됨으로써 네. 은원충은 고려 중기 불교계에서 새로운 사조가 대도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이자연보다 90여 년쯤 늦게 태어난 이인로가 쓴 파한집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진락공 이자현은 재상가에서 태어났는데 비록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으나 항상 신선 세계에서 논이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젊어서 한림원에서 근무할 때 술사 은원충을 따라 숨어 살만한 산과 계곡의 좋은 땅을 몰래 찾아다녔다.
은원충이 이르기를 양자강 위에 푸른 산 한 굽이가 있는데 참으로 세상을 피하여 살만한 곳이오 라고 하였다. 이를 듣고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네, 이자연은 은원충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살만한 곳을 찾았다고 하고 기록에 보면 양자강 이북의 푸른 산 한 구비를 추천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양자강이 물론 중국의 양자강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춘천의 강 이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춘천의 강은 보통 모진강, 자양강, 소양강 그리고 신현강 이렇게 불립니다. 네. 여기서 모진강은 화천 남강에서부터 춘천댐까지 이어지는 강을 특별히 모진강이라고 불렀고요. 자양강은 모진강이 끝나는 지점에서 소양강과 합쳐지는 지점까지를 자양강. 네. 그리고 소양강은 다 아시다시피 인제 합강에서 자양강과 합쳐지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신현강은 소양강과 자양강이 합쳐져서 남산면 방아리에 이르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강이라는 말은 자양강이 아닐까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자연은 신선세계를 꿈꾸며 은원충과 은거할 장소를 물색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개성을 떠나 숨어 살겠다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할아버지 이자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한데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홍성익 박사님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자연의 아버지가 이의고 할아버지가 이자연인데요. 네. 이의라는 분, 이자연의 아버지가 춘주도 감창사의 벼슬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춘천으로요. 근데 여기서 감창사라고 하는 벼슬은 원래 고려시대의 오도 양계에서 북계와 동계에 있던 벼슬을 감창사라고 했는데 이 내륙 지역에 원래 감창사가 없었는데 감창사를 뒀다 그래서 아마도 고려시대의 감창사라고 하는 벼슬의 범위가 조금 재검토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는 현재 진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춘주도 감창사로 왔을 때 임무는 창고의 재물 관리 또 아니면 조세 업무를 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의가 와서 벼슬만 하고 간 게 아니라 네. 지금 청평사의 전인 사찰인 보현원이라고 하는 사찰을 짓는데요. 네. 지금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 사찰을 짓는 것 같은데 고려시대에는 각기 원찰이라고 해서 사찰을 갖는 게 아주 유행을 합니다. 네. 삼국사를 지은 김부식, 윤관 장군의 아들 윤원이, 죄왕운기를 지은 이승휴 이런 대지식인들이 개인 사찰을 짓는데 이것을 별서라고 합니다. 네. 거의 별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의가 춘주도 감창사에 와서 개인 별서였던 보현원을 창건하고 중창을 하고 네. 보현원에서 자신의 그 생활의 여유를 보현원서 갖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해서 아마도 이자연 거사가 춘천으로 은걸할 때 네. 요 시기가 예종 인종대인데 예종대 인종대에 오게 되면 도교가 아주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은원충도 그 시기적인 인물이고 은원충이 이자연에게 청평사 들어가서 살으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판집에 나오는데 네. 아마도 이건 은원충의 그 조언보다도 아버지 이의가 들어와 살았던 보현원에 살게 되는 더 큰 원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자현 거사의 아버지인 이의가 춘천과의 먼저 인연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토대를 닦아놓은 거예요. 예. 네, 청평사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 기초를 만든 중요한 인물이어서 먼저 알아봤고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자현은 아버지 이의가 동번의 난을 진압하고 난 뒤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탄탄대로로 활짝 열려있는 관료의 길을 왜 버렸을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은원충과의 교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예. 그러면 이자현을 직접 만나서 당시 심경을 들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가상 인터뷰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다음 조건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인공지능이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초실감 확장 가상 세계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와, 신기하네. 진짜로 내가 청평사에 와 있네. 어디 움직여 볼까? 아이쿠, 정말 걷는 것 같네. 저기 고성폭포도 보이네. 조금 더 올라가 볼까? 어디에 계시려나? 불러볼까? 그런데 뭐라고 불러야 하지? 이자연 선생님? 청평 거사님? 일단 이자연 선생님 하고 불러볼까? 이자연 선생님! 선생님! 여기입니다. 이리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리포터 손영주라고 합니다. 내가 근무하던 대학서에서 행사를 진행하던 이솝과 비슷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마침 차를 다려놓고 마시려고 했습니다. 손공이 사는 시대에는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요? 차도 마셔보세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차를 좋아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청평사 시감에서 거사님을 기리는 헌다래가 있습니다. 올해도 음력 4월 21일에 895주기 헌다래가 있을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차를 올렸으니 벌써 8년째가 됩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게 차를 올리나요? 난 그저 이 청평산 골짜기에 들어와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참선을 통해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차 맛은 어떻습니까? 한 모금 하시죠. 이 맛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차입니다. 예종 임금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아, 임금님이 하사하신 차군요. 한 모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찾으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곳 청평사에서 37년간 참선하며 우리나라 거사불교의 대표적인 분이 되셨고 또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주신 것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아유, 제가 그렇게 조명받을 위인은 못 됩니다. 참선도 변변히 못했습니다. 그저 도를 위해 정신을 갖춰라 라는 생각으로 버텼을 뿐입니다. 화두 같은 것인가요? 글쎄요. 제가 일찍이 설봉 의존 선사의 말씀을 읽었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할까요? 말씀 중에 모든 천지가 눈이다. 너는 어디에 쭈그리고 앉았느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이상 의심이 안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온갖 의심과 회의, 잡다한 생각이 가득했지요. 몸은 좌정하고 반석 위에 앉아도 머릿속은 복잡했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그 말씀이 와닿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당연하지요. 아무럼요. 그래도 우리 손공도 와닿는 말씀이 생길 겁니다. 문구는 달라도 나를 흔드는 말씀은 다가올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생각을. 거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거사님은 고려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과거에도 급제했습니다. 세 분 고모가 왕비고 왕은 고모부가 되지요. 삼촌 소현스님은 왕사이고 아버지도 재상이셨어요. 그런데 29세에 다 버리고 이곳으로 은둔하는 삶을 선택하셨는지요? 그랬나요? 대단한 집안이었군요. 거사님 집안입니다.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세속의 잣대로 보면 더할 남이 없었죠. 그런데
시간도 많이 흘러갔으니 이젠 나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83년 과거에 급제를 하고 미뤄뒀던 혼인을 했습니다. 대학서의 악공들도 축하해주러 악기를 들고 온다기에 말리느라 힘들었지요. 사사로운 예식에는 동원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해 마음씨 착하고 고운 사람과 함께 사니 심신이 많이 안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과거 준비하느라 읽지 못했던 불경도 많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는데 선종 2년 4월 초파일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종 임금은 문종 임금과 제 고모님인 인예왕후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종 임금의 아들이자 선종 임금의 동생 후가 몰래 송나라로 밀항을 했습니다. 후라 하면 의천, 대각국사 의천이죠? 그렇죠. 후가 의천의 본명인데 당시 송나라 철종과 이름이 같아서 후라 안 부르고 의천이라 불렀지요. 대각국사 의천은 저보다 6살 많습니다. 그리고 10살에 출가했으니 제가 4살 때지요. 의천은 13세에 왕사 바로 아래지만 교종 승려로서는 최고위직인 승통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문종 임금께서 평소 후원하신 화엄종 사찰인 개성교회 영통사에서 출가시키고 파격적인 높은 자리를 안겨주었지만 의천은 송나라 유학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조정의 반대가 심하자 밀항을 해서 송나라로 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 대각국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구하고자 작은 배로 큰 파도를 넘어가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받은 충격으로 저는 더욱더 불경을 구해 읽었죠. 그러던 이듬해 1086년 5월 12일 대각국사가 귀국을 하는데 그때 갖고 온 불경 3천여 권을 빌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고려의 불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회의도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한 분인데 어찌해서 교종이다 선종이다 다가가는 길은 달라야 하는가? 길이 다르다고 왜 무시하고 배척하는가? 대학서에 근무했지만 마음은 부처님에게 점점 다가가셨군요. 그렇지요. 나도 대각국사처럼 출가하고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었지요. 그러나 머리를 깎는다고 다 불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인연을 맺은 아내가 있는데 내 어찌 혼자 인연을 끊을 수 있었겠소. 그런 내면의 갈등은 곁에 있는 아내가 제일 먼저 알아챘지요. 그리고 스스로 거리를 두고 점점 나를 남편으로 대하기보다는 스님처럼 거사처럼 대하기에 어느 날 반성을 하였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진심으로 내 곁에서 나를 전부로 아는 이 여인을 진심으로 아끼자.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오. 그러자 아내의 얼굴에서 부처님의 미소를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 1089년 아내는 원인 모를 병으로. 죄송합니다. 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손수건. 고맙소. 그래서
내 전부나 다름없던 아내를 잃고 나니 더 이상 버릴 것도 집착도 없더군요. 그래서 집을 나섰지요. 아내의 흔적이 있는 개성에서는 도저히 하루도 더 있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이곳 춘천까지 오게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8살쯤인가 아버님이 이곳에서 감장사로 근무하시며 이 자리에 있던 폐사를 보수해서 보현원을 세우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발길이 이곳으로 향했고 이렇게 청평거사가 됐지요. 접속 시간이 종료됩니다. 거사님, 더 많은 말씀 듣고 싶은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으니 홀가분하군요. 또 만납시다.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현 거사와 가상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내면의 갈등과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고 아내에 대한 사랑도 꽤 컸군요. 홍 박사님, 물론 뭐 가상 인터뷰이지만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저도 이 문수원기라든가 네. 고려사 자료에서 이자연 거사가 왜 청평사로 은거하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은 나오질 않는데 네. 판집에 이제 상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소개된 내용이 이제 보게 되었는데 네. 짧은 기록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청평사라는 이 공간, 또 거기 있었던 사람, 이자겸과 이자현, 이자연과 곽이요, 또 이자연과 고종사춘간이었던 대각국사 의천, 또 이자연의 비석을 보고 깨우쳤다고 하는 원중국사, 그리고 청평사에 있는 영지에 관련해서의 사찰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이 구성하면은 네. 아마도 청평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가상 공간이었습니다. 네. 예. 그럼 여기에서 파한집에 기록된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자연은 나이 27세에 벼슬이 대학 서령에 올랐는데 호련히 아내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게 되자 멀리 떠나 은거하여 청평산에 들어가 문수원을 수리하여 거기서 살았다. 네, 노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자, 여기 파한집은 이자연이 대학서령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됐다고 했고요. 네. 앞서 본 청평산 문수원기를 보면 이자연은 1083년, 그러니까 문종 22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1089년, 선종 6년에 대학서 승을 버리고 속세를 벗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대학서라는 것은 같은데 이 대학서는 원래 음악을 가르치고 악대를 훈련시키는 일을 맡은 곳으로 목종 때 대학서에 영을 두었고 문종 때에 영은 1명, 그리고 품계는 종 7품, 승은 2명의 종 8품으로 정했다라고 고려사 백관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자, 파한집은 이인노가 사망 직전인 1220년, 그러니까 고종 7년인데요. 이 즈음에 당시 고려 내에서 돌아다니던 여러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문수원기는 왕명에 의해서 건립되었는데 1130년, 그러니까 인종 8년 이거죠. 그러니까 파한집은 이것보다 뒤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이라면 중요한 것이고 아니면 아니지만 이 대학서 승이냐 아니면 령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학서 승이 더 신뢰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자현은 능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청평사 도후 주지 스님께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능엄경은 우리나라에서는 원각경, 금강경, 대승기일론과 함께 사교과라 하여 스님들이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경전입니다. 이 경은 처음에 부처님의 제자 안한존자가 어느 날 공양 초청을 받고 돌아오다가 강가에서
마든가라고 하는 처녀에게 물 한 잔을 얻어 마시게 되는데 그녀는 안한존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든가는 집에 돌아와서 주술을 쓰는 어머니를 졸라 결국 안한존자를 유혹하여 집으로 오도록 만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안한이 마도의 위기에 처한 것을 아시고 능엄주를 외워서 구해 주십니다. 안한은 마든가 유혹과 주문에 홀린 것이 결국은 자신이 수행력 부족임을 자각하고 부처님께 도를 닦는 방법을 여쭈게 되는데 부처님과 문답이 이루어지면서 능엄경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능엄경은 특히 수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설하고 있어 선가에서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밀교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단히 수리 독송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제7권에 설해져 있는 능엄신주를 염송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모든 부처님들이 이 주문의 근본을 깨달아 마군을 항복받고 성불하였다 하며 이 주문을 통하여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능엄경은 선정의 힘과 다란이의 공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란이에 의해 마장을 물리치고 선정에 전념하여 깨달음을 얻어 생사의 미혹한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능엄격은 참선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혹을 분별하고 퇴치하는 방법을 자세히 밝혀주는 수행의 길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석익 박사님, 이 능엄격을 근본 경전으로 삼은 이자연의 선풍을 능엄선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능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연 고사가 문선기에 의하면 내가 심서 불경을 읽고 여러 책을 두루 살폈는데 능엄경이 선정에 꼭 맞고 그 요체에 맞았다라고 하는 이제 글이 나오고 있고, 이자현은 우리나라의 이름난 산을 두루 돌아보고 옛 성현들의 남기신 자취를 탐방하였다. 후에 인근 산에 있는 화학사의 주지로 있던 해소국사와 서로 왕래하면서 선의 이치를 물었다. 경운산에 살면서 그는 오직 채식을 하고 누덕누덕 기운 옷만을 입으면서 검약함과 청정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문수원 밖에 다른 골짜기에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지었는데 암자와 당과 헌 등 무릇 10여 곳이나 되었다. 당은 문성당, 암자는 견성암, 선동, 시감 등 각기 이름을 붙였다. 그는 날마다 그 안에서 소요하였다. 어떤 때에는 홀로 앉아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너럭바위에 앉아서 하루가 다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으며 어떤 때에는 견성함에서 입정에 들어 7일이 지나서야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 이후에 포항의 복용사의 원진국사가 청평사 주지직을 명을 받습니다. 네. 근데 원진국사 승형이 거절을 해요. 그런데 원진국사 복용사 주지직을 하시다가 청평사를 와서 진락고 문성기를 보고 나서는 능경이 불교의 요체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그 능엄경을 다시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규보라든가 고려 말에 많은 그 거사들을 중심으로 한 수행자들이 능엄경을 아주 불교 요체로 삼아서 수행의 소위 경전으로 삼죠. 그래서 이규보가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산에 거처하거나 집에 거처하거나 오직 도를 즐기는 자라야 거사를 칭할 수 있는데 이 거사라고 할 수 있던 이규보가 밤이고 낮이고 능엄경을 곁에 두고 그것을 암송하고 불교의 수행의 요체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능엄경이 금강경과 더불어 소위경전이 되는 그 시작점 또는 중간점에 이자연거사가 있다고 하는 것, 네. 그 해당 사찰이 청평사라는 것,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청평사가 재조명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이 수행의 길잡이로 삼았고요. 근거와 수행에 전념하는 이 거사의 삶을 동경했고
그래서 바로 이곳 춘주, 춘천으로 오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청평사의 재발견 일부. 오늘은 청평사의 역사와 이자현 거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자현은 당시 문수원, 현재 청평사에서 37년 동안 수행하며 위기에 처한 선종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자현으로 대표되는 거사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평사, 공주설화와 고려 정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홍석익, 노성호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청평사의 재발견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